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아침 7시 21분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이막 다니고 있는 직장 개인적으로 휴무여서 평일인 금요일인데도 이른 아침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현재 석촌호수 두 바퀴를 달렸습니다. 나머지 두 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4바퀴를 달리면 10.25km를 달리게 됩니다. 자, 현재 기온은 28도 정도 됩니다. 기상 관측일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최장 기간 한 달 이상의 열대야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중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 열대야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지난 밤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여서 현재 기온 28도, 한 달 이상 서울 지역에 열대야가 지속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열대야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8월 22일 목요일 어제는 24절기상 더위가 물러난다라는 처서였는데요. 처서가 하루 지난 오늘 여전히 더위가 물러나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8월 말 정도까지는 무더위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어서 혹서기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에서는 오늘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금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전국을 또 뜨겁게 달굴 것 같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자, 이제 나머지 두 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 있어서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올해 2024년 현재의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속에서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의 대통령의 당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경우, 또 전직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경우, 또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었는데 낙선된 경우 뭐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현재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마지막 날 일정이 오늘 전개됩니다. 시카고는 한 서울보다 13시간 정도 늦기 때문에 서울이 현재 한 7시 20 몇 분이니까요. 미국은 7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 20 몇 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간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 마지막 오늘은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을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의 폭이 약 5m 정도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23일까지 약 22년 6개월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101회 완주 중에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게 56회, 나 홀로 달리기 연습 삼아 풀코스를 달린 게 45회, 그래서 총 101회에 42.19km를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현지 시각으로 현재 8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 반 정도 됐을 텐데요. 미국 민주당 대선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를 각각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연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2달 반쯤 후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20세기와 21세기 총 12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에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또 낙선했던 경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될지는 속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현직 부통령 신분인데요. 현직 부통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 총 124년 동안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현직 부통령이 당선된 경우, 당선되지 않은 경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대전제는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여건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절대적 기준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비전을 갖추고 있냐, 그 상대 후보와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비전,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역량, 뭐 이런 걸 갖추고 있냐, 이런 절대적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적 기준이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냐, 즉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이죠. 경쟁력. 그래서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기 본인 스스로 절대적 기준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냐, 비전을 갖추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 즉 1900년대와 2000년대 총 124년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당시 여건들과 지금의 여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될지 당선 안 될지에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124년 동안 1900년대와 2000년대, 즉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 124년 동안 현직 부통령이 당선된 경우,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또 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현직 부통령이나 전직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었던 경우 등을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1988년,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때 현직 대통령은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현직 부통령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1988년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부통령이었던 이른바 아버지 부시,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부통령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현직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거의 1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50년만. 그러니까 19세기 전반, 즉 1800년대 전반에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고, 그 이후 150년 동안은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플레임으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현직 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현직 부통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미국 역사에서 1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는 20세기와 21세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현재 미국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지 여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세기와 21세기, 즉 1900년대와 2000년대 124년 동안, 즉 1900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리면서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또 낙선된 경우 등에 관하여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0년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분이 1896년에 초선이 됐고 1900년에는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던 1901년 9월 5일에 암살이 됐습니다. 암살. 그래서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당선이 아니죠. 승계죠. 대통령의 암살, 즉 권리에 따라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게 바로 1901년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현직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만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최연소 당선된 대통령은 1963년에 43세의 나이로 만 43세의 나이로 당선이 됐던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최연소 43세였는데요. 그게 1960년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이었고, 그것은 당선 대통령 중에 최연소였습니다. 43세. 그에 반해서 당선이든 대통령 권리에 따른 승계든 통틀어 가지고 최연소는 1901년 9월 5일에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게 42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승계 대통령 최연소 대통령이 바로 1901년 9월 5일에 27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1904년에 가서는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이분이 또 현직 대통령 시절이었던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종료됐는데요.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인 포스머스 조약을 이분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4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1908년 대통령 선거에는 이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4년 임기를 2번만 하는 게 아름다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부터 1797년까지 총 8년 동안의 대통령만 하고 국민이 더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갖고 물러났던 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그 이후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오던 시절은 아닙니다. 헌법에 반영된 거,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된 것은 1951년 2월 26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 임기를 2번 8년까지만 하도록 한 것은 관행이었을 뿐이지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그 관행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지 않고 후계자였던 제임스 태프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제임스 태프트가 1908년에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제임스 태프트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을사강제늑약이 체결돼서 외교권을 박탈됐던 1905년 을사늑약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특사로서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함께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했던 인물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겠다. 또 반대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인데요. 그게 1905년에 있었고, 그 당시 미국의 현직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대통령 특사로서 제임스 가필드가 그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주도했었습니다. 그 인물이 1908년에 제2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계자인 27대 대통령 제임스 태프트 대통령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현직 대통령이었던 27대 대통령 제임스 태프트 대통령이 격돌을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이제 격돌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제임스 태프트 대통령은 공화당으로 출마했고,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이 된 쪼개진 진보당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표가 공화당과 진보당으로 분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우드로 윌슨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었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월드워 1을 이끌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바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 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도 그 국제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드로 윌슨이 191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에 4명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 다음에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정권이 정권을 빼앗기고 공화당의 워렌 하딩이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게 1920년인데요. 그 공화당의 워렌 하딩은 192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임기 시작한 지 약 2년 반 만에 1923년 이 무렵 여름에 재선을 노리고 정치 연설, 전국 순회 연설을 하던 도중에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에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서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던 도중에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치료를 받았지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인물이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인데요. 그게 1923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워렌 하딩의 자녀 임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1924년에는 그 현지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었던 켈빈 쿨리지가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이분이 이제 물러나고 같은 공화당 소속의 하딩이 아니라 후보가 제31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1923년 여름에는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1924년에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직 승계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28년에는 공화당의 후보가 제3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자, 이 31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 후보 대통령 임기가 시작했던 연도인 1929년에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붕괴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끊임없는 파탄, 추락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연히 재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당인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미국의 3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분은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 했던 분입니다. 1932년에 초선, 36년에 재선, 40년, 1940년에 3선, 1944년에 4선. 그런데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88일 정도 됐던 시점인 1945년 4월 12일에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33대 대통령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힘들다. 자, 그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직 승계자는 부통령이 된 지 88일 만에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기간이 3년 9개월이나 되죠. 그리고 1948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참고로 해리 트루만은 1947년 대통령직 승계 기간 중에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과 국무장관이었던 마샬 플랜의 조지 마샬의 마샬 플랜이 나오죠. 1947년 우리 미 군정 시절인데요.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독트린과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의 마셜 플랜이 나옵니다. 그게 1947년인데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 국가든 어느 지역이든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국가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1947년에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승계자인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4번이나 해가지고 독재다 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그 아름다운 관행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직은 4년 임기를 2번만 할 수 있도록 수정헌법 22조를 제정을 합니다. 자, 그게 1947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래서 그 수정헌법이 발효되려면 수정헌법의 내용인즉슨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 22조입니다. 그게 제정된 건 1947년인데요. 그게 발효되려면 미국의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씩 찬성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50개 주, 그 당시에는 48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1959년 1월에 알래스카주가 미국의 49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됐고요. 또 같은 해인 1959년 8월에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미국의 연방에 편입됐던 1959년, 그때로부터 12년 전인 1947년 수정헌법 22조 제정 당시에는 미국의 연방 가입된 주가 48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48개 주의 4분의 3, 즉 75% 이상이 주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수정헌법 22조가 시행 발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8개 주 중에 4분의 3, 즉 75% 이상은 36개 주 이상이죠. 48개 주에서 36개 주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수정헌법 22조,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각 주에서 그걸 비준하는데 4년이 소요됐습니다. 각 주에서 주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각 주에서 갑론을박을 했겠죠. 그걸 통과시킬지 말 것인지. 그래서 수정헌법 22조를 각 주의 의회에서 비준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1947년에 제정된 그 수정헌법 22조가 4년 후인 1951년 2월 26일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1951년 2월 26일에 미국의 48개 주 중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즉 36번째 주가 그걸 주의회에서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가 1951년 2월 26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정헌법 22조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 4년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암살이든 병사로 죽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은 사망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이상 남게 되면 그 자녀 임기를 수행한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한 번만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망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그 승계를 한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로 그 수정헌법 22조가 1951년 2월 26일에 시행될 때 현직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그 루즈벨트의 자녀 임기가 2년 이상에 해당되는 3년 9개월의 자녀 임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현직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은 1948년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당선되는 것으로 그쳐야 되고, 1952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것에 대하여 또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951년 2월 26일 수정헌법 26조가 시행되는, 발효되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 자녀 임기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 트루만은 전임 대통령 루즈벨트의 자녀 임기 2년 이상에 해당되는 3년 9개월을 수행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그것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해리 트루만은 이미 1948년 대통령 선거에는 당선이 됐었고, 또 52년 대통령에도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지만 공화당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1952년 그 당시 경제가 안 좋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1947년에 트루만 독트린 또 마셜 플랜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폐허가 돼버린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낮아져서 출마를 포기했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출마했지만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제3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왜 미국에서는 1947년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시행을 했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 소련은 이미 공산화가 됐고, 그 공산주의의 세력이 서유럽에도 전파돼서 서유럽도 공산화가 돼버릴 위험부담이 컸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튼다라는 말이 있듯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돼버린 그 서유럽,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 서유럽의 동유럽의 공산 세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47년에 트루만 독트린과 또 국무장관 조지 마샬의 마샬 플랜을 발표해 가지고 서유럽에 경제 지원을 했었던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서유럽의 가난이 해소되고, 그래야 서유럽의 공산주의가 확산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발표했지만, 그 결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엄청난 돈을 서유럽에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1952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다른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됐습니다. 또 해리 트루만 대통령 관련해서는 재밌는 일화가 있죠. 6.25 한국전쟁을 이끌었던 미국 대통령이기도 한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더글라스 맥아더를 임명했는데, 더글라스 맥아더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계속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는데요. 1951년 1월 4일에 일사후퇴가 발생이 되죠. 그 이유는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중공군들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왔죠. 그때 발생한 게 바로 장진호 전투라고 미국의 최강의 해병대 해병 1사단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배하고 흥남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진호 전투가 바로 일사후퇴 그 무렵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 그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제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고라도 중공에 대하여 폭격을 해야 된다. 일사후퇴를 초래한 중공군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유엔군이 압록강 이북 만주 지역까지 더 나아가서 중국 본토까지 진출해서 중공군을 괴멸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호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 트루만 33대 미국 대통령은 1951년 4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를 해임을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호전적인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를 해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1951년 4월 19일에 해임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미국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 합동의회에 출석해서 고별 연설을 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게 바로 1951년 4월 19일 1951년 뛰면서 말하면서 유튜브 찍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더운 여름에 28도의 날씨에 뛰는 것도 힘든데 뛰면서 말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왼팔로는 이렇게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왼팔은 접고 있지만 오른팔은 스마트폰을 잡고 있기 때문에